윤수와 어떤 관계시죠? 금순의 질문에 여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실 선생님의 아드님이 아닙니다. 금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군 소령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강하연 소령입니다. 윤수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목포 중앙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문을 여는 곳이 바로 금순이네 국밥집입니다. 오금수는 올해 68, 38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국밥집을 운영한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죠. 손님들은 금순의 국밥 맛을 보려고 아침마다 줄을 섭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택시 기사 김 씨가 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금수는 환하게 웃으며 뜨거운 국밥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윤수가 군대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을 텐데 이라도 열심히 해서 면회 갈 때 좋은 거 해주려고요. 금순의 자랑이자 전부는 아들 정윤수입니다. 21살의 윤수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군 복무 중이죠. 아버지를 일찍 여인 아들이 훌륭한 군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금수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 하나 잘 키워놓으면 인생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 윤수가 장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금수는 손님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며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내일이 면회일이거든요. 오후가 되자 금수는 부지런히 면회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직접 만든 된장을 플라스틱 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보자기에 싸면서 문득 어린 윤수가 썼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잘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서 보낸 편지였죠. 금수는 그 편지를 지금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면회 갈 때마다 가져가는 작은 행운의 부적 같은 존재입니다. 저녁이 되자 금수는 남편 정재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재관은 직업군인이었습니다. 20년간 군에서 복무하다가 전역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여보, 우리 윤수 내일 면회 가요. 당신 닮아서 그런지 정말 의젓하게 컸어요. 당신이 군화 신고 나갔던 것처럼 윤수도 아버지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금수는 남편의 군화를 바라보며 씁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재관이 마지막으로 신었던 그 군화는 지금도 현관 한쪽에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네 아버지도 군화 신고 나갔지. 윤수야, 무사해야 한다. 금수는 내일 면회를 생각하며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부대 생활이 힘들지는 않을까?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금순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내일이면 한 달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면회를 하루 앞둔 그날 아침, 금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들도 금순의 밝은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금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우리 윤수 면회 가거든요.
한 달 만에 보는 거라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 앞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자 금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간부들이었거든요. 혹시 정윤수 이병의 어머니십니까? 앞장선 중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금수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간부들은 금순을 국밥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하나둘 자리를 피했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간부들에게 물을 내어놓았습니다. 중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윤수 이병이 어제 새벽 작전 중 순직하였습니다. 그 순간 금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윤수가. 금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생각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작전 중 적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간부들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금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이름만 계속 불러댔습니다. 윤수야, 윤수야.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금수는 아들의 관을 마주했습니다. 관 위에는 피에 젖은 군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윤수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군화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왔다. 엄마가 여기 있다. 금수는 그 군화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30년간 홀로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까지. 그런데 금순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여군이었습니다. 그 여군은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궁금했지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윤수의 군화만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그 여군 소령이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수와 어떤 관계시죠? 금순의 질문에 여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선생님의 아드님이 아닙니다. 금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군 소령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강하연 소령입니다. 윤수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금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까지 듣게 되다니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금수는 강하연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후 금수는 강하연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고 조용한 시간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금순의 마음은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소령님,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하연은 35살의 현직 소령이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지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윤수가 계속 의심했어요. 하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병원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수가 보여준 어릴 적 사진들을 보고 의아했어요. 그리고 병원 기록, 혈액형까지 확인해 봤는데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윤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윤수는 분명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속 아이는 오히려 하연과 더 닮아 보였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윤수는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연아, 나는 왜 어머니와 하나도 안 닮았을까? 그러면서 유전자 검사를 받자고 했어요. 하연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윤수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금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하연은 다른 봉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금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모자관계 확률 0.1%.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와 윤수는 친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 금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윤수가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금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정재관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안방 장롱 뒤에 있는 금고를 꼭 열어봐요.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그때는 남편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금고를 열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령님, 잠깐만요. 저희 남편이 남긴 금고가 있어요. 혹시 그 안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금수는 서둘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연도 뒤따라왔습니다. 장롱을 옮기니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금수는 남편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입양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수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신생아 신분 변경 보고서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1987년 아기 바뀜 사건. 뭐라고요? 하연도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 정재관이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로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보에게, 나는 당신에게 큰 죄를 지었소. 1987년 내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한 아기를 구해야 했소. 그 아기가 바로 윤수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아이는. 금수는 편지를 읽다가 그만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군부대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아기를 바꿔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진짜 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연은 금순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의 출생 기록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금수는 남편의 편지를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1987년 12월 3일 우리 부대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소. 한 병사가 상관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소. 그 병사에게는 갓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도 출산 후유증으로 위험한 상태였소. 금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대장으로서 이 일을 은폐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소. 하지만 그 무고한 아기만큼은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소. 마침 우리에게도 딸이 태어났는데 편지는 여기서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글씨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께는 미안하지만 나는 두 아기를 바꿨소. 우리 딸은 그 병사의 딸로 보내고 그 병사의 딸인 윤수를 우리 아들로 키우기로 했소. 그렇게 해야만 윤수가 살 수 있었소. 금수는 편지를 읽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수는 정말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고 자신의 진짜 딸은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강철민이었소. 그리고 그의 딸, 우리의 진짜 딸은 강하연이라는 이름으로 자라고 있을 거요. 금수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강하연. 바로 오늘 만났던 그 여군 소령이 자신의 진짜 딸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금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다음 날 아침 금수는 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령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연은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금수는 남편의 편지를 가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하연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금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령님,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하연에게 건넸습니다. 하연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갈수록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철민,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군에서 순직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폭행으로 돌아가셨다니. 하연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충격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윤수 오빠는 제 친오빠가 아니라 제 친동생이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당신은 제 친딸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연의 목소리에는 38년간 그리워했던 엄마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순도 눈물을 흘리며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이구나. 그런데 이때 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강하연 소령입니다. 전화를 받은 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하연은 금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이에요. 부대에서 윤수 오빠의 죽음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막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조사하려 한다는 걸 알고 경고를 보냈어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고. 금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서럽고 이제야 찾은 딸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령님, 아니 하연아. 위험하면 그만둬요. 엄마는 당신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윤수 오빠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헤어져 살아야 했던 이유를 밝혀내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하연이 진상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금수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38년 만에 찾은 딸이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 금수는 매일 하연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연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군인이에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하연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윤수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도할 때마다 상부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강소령, 자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하연의 직속 상관인 김대령이 그녀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대령님, 저는 그냥 동료의 죽음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만둬.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김대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연은 뭔가 큰 힘이 자신을 막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금수는 윤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수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적혀 있던 날짜가 죽음을 당한 날보다 하루 뒤였습니다. 이상하네. 윤수가 죽은 다음 날 편지를 보냈다고? 금수는 우체국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편지는 분명 윤수가 죽은 다음 날 부대에서 발송된 것이 맞았습니다. 누군가 윤수 죽음 이후에 편지를 보낸 거네요. 금수는 이 사실을 하연에게 알렸습니다. 하연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뭔가 윤수 오빠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연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하연 소령인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더 이상 진상조사를 하지 말라. 자네 목숨이 아까우면 말이야. 전화는 곧바로 끊어졌습니다. 하연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금순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협박이라니? 금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을 이제야 찾았는데 벌써 위험에 처하다니. 하연아,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엄마는 너까지 잃을 수는 없어. 금수는 하연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윤수 오빠가 죽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오빠가 말했어요. 하연아,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진실을 꼭 밝혀줘라고요. 하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빠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금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수가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30년간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면서 죽어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 윤수가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국밥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순과 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올까요? 금순이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강하연 소령님 계신가요? 누구세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소령님과 잠깐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하연은 금순을 뒤로 밀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죠? 정윤수 이병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조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국정원 요원의 말에 하연은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조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령님의 군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원은 금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떠난 후 금순과 하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협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금순은 하연의 안전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연아, 정말 위험해지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윤수 오빠를 위해서라도. 하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하연이 부대에 출근하자 상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강소령, 자네에게 전속 명령이 내려왔네. 내일부터 제주도 부대로 발령이야. 네? 갑자기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야. 거부할 수 없어. 하연은 이것이 자신을 멀리 보내려는 조치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주도로 가면 진상조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날 저녁 하연은 금순에게 전속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제주도로 가야 해요. 제주도라고? 왜 갑자기? 진상조사를 막으려는 거예요. 저를 멀리 보내서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금수는 답답했습니다. 이제야 찾은 딸인데 벌써 떨어져 살아야 한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어머니, 저 가기 전에 윤수 오빠 유품을 한 번 더 살펴봐야겠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윤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에서 보내온 유품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봤습니다. 군복, 개인 용품들,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유골함. 어머니, 이 유골함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연이 유골함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뭔가 붙어 있어요. 하연은 조심스럽게 유골함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편지네요. 봉투 안에는 윤수가 직접 쓴 편지 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 다른 하나는 하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에게 온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금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게 중요한가요? 저를 30년간 아들로 키워주신 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예요.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하연도 자신에게 온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아, 너는 내 진짜 누나야. 하지만 나는 너를 누나보다는 가족으로 아꼈어. 가족이 뭐냐고. 피가 섞여야 가족이냐고. 나를 키워준 어머니가 내 진짜 어머니고, 나를 사랑해준 너도 내 진짜 가족이야. 하연은 눈물을 쏟으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연아, 내가 알아낸 진실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꼭 그 진실을 밝혀줘.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줘. 편지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아, 진짜 범인은 당시 부대장이었던 이정기야. 이정기가 우리 아버지를 폭행해서 죽였어. 그리고 정재관 중령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구해준 거야. 이정기는 지금 국방부 고위직에 있어. 그래서 이 일이 쉽게 밝혀지지 않는 거야. 금순과 하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정기,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구나.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윤수 오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우리 윤수를
금수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무고한 아들이 진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더욱 확신이 서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하연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아, 너무 위험해. 이정기가 국방부 고위직이라면 어머니, 포기할 수 없어요. 윤수 오빠와 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때 금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금순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정재관 중령과 함께 근무했던 박상현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상현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은 다음날 목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금순과 하연은 긴장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에 나타난 박상현은 60 중반의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오금순 여사님이시죠? 저는 박상현입니다. 정재관 중령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입니다. 박상현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연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분이 하연 양이군요. 강철민의 따님. 아저씨께서 제 아버지를 아셨나요? 박상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소. 그리고 정재관 중령도 훌륭한 분이었어요. 박상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1987년 12월 3일 강철민이 이정기 소령에게 맞아 죽는 것을요. 금순과 하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정기는 당시 소령이었는데 부하들을 가혹하게 대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날 밤 철민이가 이정기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불법 행위요? 부대 물자를 빼돌려 팔고 있었어요. 이정기가 민간인들과 결탁해서 군 물자를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그 현장을 보고 말았어요. 박상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기는 철민이를 불러내서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하지만 철민이는 거부했죠. 그래서 이정기가 화가 나서 철민이를 폭행했어요. 저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하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상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이정기는 부대장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저는 그냥 일개 상병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나섰다면 저도 위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계셨다는 거군요. 박상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금순이 박상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었나요? 정재관 중령은 다음날 아침에 철민이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를 불러서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말했어요. 박상현은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재관 중령은 정의로운 분이었어요. 이정기를 고발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정기가 부대장과 결탁하고 있었고 오히려 정재관 중령이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이들을 바꾼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재관 중령은 적어도 철민이의 딸만큼은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두 아기를 바꿔서 윤수는 정재관 중령 댁에서 하연 양은 다른 가정에서 키우도록 했어요. 하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가 키웠나요? 강철민의 전우였던 김민수 중사댁에서 키웠어요. 김민수는 철민이와 친한 동료였거든요. 하연 양이 강씨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이정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박상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정기는 지금 국방부 차관보예요.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승진을 거듭했어요. 부패 사건은 모두 은폐되었고요. 그래서 윤수가 위험에 처한 거군요. 윤수가 뭔가 알아냈나 봐요. 이정기 입장에서는 과거 일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요.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저씨, 저희와 함께 국정감사에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박상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연 양, 저도 이미 70이 다 되어가는 노인이에요. 남은 삶이 얼마 없는데 마지막에라도 양심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네, 도와드리겠어요. 철민이와 정재관 중령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어요. 그때 박상현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제가 몰래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정기가 민간인들과 만나는 장면들이죠.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기가 민간인들과 악수하고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증거들과 제 증언이 있으면 이정기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금순과 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 아버지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겠어요. 박상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박상현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금순과 하연은 국정감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연은 제주도 발령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에 매달렸습니다. 군에서는 징계 위협을 가했지만 하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가 열리던 날 금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국회의사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연은 증인석에서 차분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1987년 12월 3일 저의 친아버지 강철민 일병은 이정기 소령의 부패 행위를 목격했습니다. 이를 신고하려다가 이정기에게 폭행당해 사망했습니다. 국정감사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정기는 방청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상현도 증인석에 나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정기 소령이 강철민 일병을 폭행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정재관 중령은 이 사실을 알고 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바꿔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정기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박상현이 제출한 사진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이정기 차관보, 이 사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정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부패와 폭행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금순과 하연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응, 내 딸아.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명예를 되찾았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8년간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정기는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시효가 지나 처벌은 가벼웠지만 그의 모든 영예는 박탈되었습니다. 강철민과 정재관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연은 군을 전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 조직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뭘 하며 살까요? 금수는 하연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 국밥집 하자. 어때? 국밥집이요? 응. 우리 윤수도 좋아했던 그 국밥집 말이야. 이제 진짜 모녀가 함께 하는 거지.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목포 중앙시장에 새로운 국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윤순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금순이 언니 딸이 왔다며? 응, 우리 딸이야. 금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연은 어머니 옆에서 부지런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국밥집 한쪽 벽면에는 윤수의 군화가 작은 유리상자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하연이 쓴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진실이 아니라 함께한 기억입니다. 손님들은 그 글귀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밥집에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윤수와 비슷한 나이의 군인이었습니다. 어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 청년은 윤수와 닮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하연이 금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냥 우리 윤수가 생각나서. 금수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청년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국밥 정말 따뜻하네요. 청년의 말에 금순과 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성으로 끓인 국밥이니까. 그날 밤 문을 닫고 나서 금순과 하연은 윤수의 군화 앞에 앉았습니다. 윤수야, 어머니가 내 진짜 누나를 찾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하연이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었어. 이제 맘 편히 쉬어도 돼. 하연도 군화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윤수 오빠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저는 진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진정한 모녀가 된 것입니다. 하연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구나. 네, 어머니. 진짜 가족이에요. 국밥집 밖으로는 목포의 밤바다가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온 것입니다. 윤수의 군화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상징하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순의 국밥집은 목포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모녀가 만드는 국밥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